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거기 뭐 강남권이랑 20분 내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 야저렇게 지나가만 갈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남양평 IC입니다. 하남에서 종점까지 한달음에 달린 다음에 500m만 내려오면 남양평 IC가 있어서 바로 이 선상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는 거고. 그럼 그게 누굴 바라보고 한 것이냐? 양평 국민이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이냐 아니면은 다른 곳이냐? 저는 다른 곳이라고 봅니다. 그 다른 곳이라는 거 하면 내가 뒤집어 쓰겠다.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니까 더 공격을 해야 되는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욕먹는 게 귀찮다. 나는 여기와 관계가 없다. 바로 열고 다른 사람 문제다. 딱 말고 또 다른 곳이요? 용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2017년 이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결정돼 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지난 5월 8일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새로 종점이 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3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7,0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종점은 늘 양서면이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거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확정됐던 양서면 종점이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김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종점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재검토한다는 한마디뿐 도대체 왜 예타까지 통과했던 종점이 돌연 변경됐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등의 핵심적 의문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 제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본질적 문제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라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기기엔 의혹이 너무 중대합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을 거쳐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도로입니다. 도로가 깔리기만 하면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 여사 본인을 포함해 어머니, 오빠 등 대통령 부인과 처가 전체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면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타당성 평가가 다 끝난 사안에서 마지막 종점 변경이 이뤘을까요? 바로 여기에 현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반대로 특혜와 거리가 먼 단순한 실무적 변경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빨리 진상을 밝혀내는 게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 건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면서였습니다.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선 처음으로 예상 노선도가 공개됐습니다. 이때도 시점은 하남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2021년 5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도 종점은 똑같이 양서면으로 기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이 노선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1년도 최종 발표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많은 심사위원들, 거기에는 국토부, 도로공사, 또 기재부 같이 다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과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것은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으로 기재된 교통정체 완화는 양평의 유명 관광지죠. 두물머리 일대에서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적 교통정체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물머리는 양서면과 붙어있는 반면 박힌 종점인 강상면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는 순간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첫 번째 목적은 실종되고 맙니다. 양서면으로 하기로 했을 때는 거기에 두물머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로 했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강상면으로 바꾼 건 무슨 의도인지는 지금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이런 궁금증에 침묵하다가 6일에야 뒤늦게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 해명했습니다. 강상면 노선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초 극심한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양서면 노선을 정해놓고 예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노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의아합니다. 애초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분명한 타깃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인근 도로 교통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노선은 한강을 한 번 횡단하는 반면 양서면 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한경성이 떨어진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선 2번 횡단이 불가피한 노선이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가리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기정사실로 여겨져 온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은 우혹투성이입니다. 변경 과정의 시작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 뒤입니다. 또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신임 양평군수가 7월 1일 공식 취임한 직후입니다. 바로 이때 국토부는 갑자기 하남시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이후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강상면 종점안을 사실상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강상면 종점 노선을 포함시켜 종점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3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7월이라는 시점입니다. 여당 소속 군수 취임,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 양평군 회신이 한 달 새 짜맞추기라도 한 듯 착착 진행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하고 군의원들도 몰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둘째, 똑같이 의견서를 낸 하남시와 양평군에 대한 국토부 대응이 상반됩니다. 하남시도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시점부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서 하남시는 기존 시점부인 가밀 분기점은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 추가로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마비가 올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시점부를 1km 떨어진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평군 종점을 전광 석화로 변경한 것과 대조됩니다. 하남시는 올해 2월에도 다시 한번 시점부 변경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또한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 하남시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서울시가 하남시 요청에 반대해 그걸 수용한 것이다 해명했습니다. 도로가 실제 건설되는 지역의 요구를 후순위에 두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선뜻 납득이 되시는지요? 하남시는 특히 2번째 변경 요청 때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과 주민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담았습니다. 반면 앞서 양평군이 낸 의견서는 A4 용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제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 김두관 의원실에서 확보한 그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이 국토부에 냈다라는 의견서가 A4 용지 한쪽 분량이고, 그리고 강성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한 대목이 한 300글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변경안으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 또 하남시가 주민 반대 서명까지 첨부한 것과 달리 양평군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식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국토부 공개 전까지 양평군 주민들은 종점 변경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 문제를 이렇게 깜깜이로 처리하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기존에 확정된 계획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그럼 누구의 의지에서 도대체 이게 이루어진 거냐.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원희룡 장관이 강상면 종점 방안을 결정해 통보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합니다.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얼마 전 면직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은 주민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엔 김성교 의원이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인데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장관님 전화 한 통으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먼저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변경하자 강상면으로 그렇게 전화 왔었다고 김성교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에 그때 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다 같이 들었으니까요. 현재 원 장관은 새 종점 노선은 실무적 논의를 벌이는 단계였을 뿐 확정된 게 아니었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갔고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이루어졌는지까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 셋째, 새로운 강상면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길이가 늘어나고 공사비도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고속도로 총 연장도 늘어났고 2km,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충분히 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 원에 불과하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비 증가액을 그렇게 산정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처럼 의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원 장관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경 결정 자체를 한 바가 없다며 특혜 변경 의혹을 원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가 양평군이랑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노선을 후보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원래는 양평 군수가 이전 군수였을 때는 그 소정면입니까? 양서로 가다가 지금 이제 강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3가지 노선을 가지고 했는데 종점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양평군과 국토부 도로국 간 실무 논의 단계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제동을 걸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월 도로건설 공사 착수 전 마지막 검토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항목 결정에 바뀐 강상면 종점을 집어넣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원래 노선인 양서면 노선에 대해 예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뒤집고는 마지막 검토 단계에 불쑥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안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실상 종점 변경을 확정해놓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된 방안을 3가지 중 1가지라거나 실무 논의 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개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애초 도로 건설 목적과도 맞지 않고 공사비도 훨씬 더 들어가는 새 노선을 갑자기 선택했는지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원 장관은 또 새 노선이 김여사 일가 땅값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여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김여사 일가 땅과 붙어있는 강상면 종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른바
JCT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 땅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인터체인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출입 편의성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옆으로 도로만 지나가는데 땅값에 별 영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백원구 국토부 2차 간도 6일 기존의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했습니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원 장관과 백 차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이어지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진출입구인 남양평 인터체인지가 김 여사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상면 노선의 경우 남양평 인터체인지를 통해 곧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반면 양서면 노선의 경우 한참을 우회해야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기는 억울하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데니까 여기는 차가 밖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이 근처에 있는 땅이 돈 못 번다.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볼까요? 왼쪽에 네모난 사각형이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 있는 땅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지금 JC라고 하는 즉 이 길이 만나는 겁니다.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종점 위치죠. 원희룡 장관 저렇게 만나는데 지나가만 갈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남양평 IC입니다. 남양평 IC 원래 있던 거고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남에서 종점까지 한달음에 달린 다음에 500m만 내려오면 남양평 IC가 있어서 바로 이 선산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양평 IC랑 우리 소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 잡는 고속도로가 신설되잖아요. 그 고속도로는 강남권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소위 강남권이랑 20분 내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자체가 엄청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어떻습니까? 원 장관 주장에 빈틈이 보이시나요?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이런 점을 들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정말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길 부탁드리고요.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 반면 여권에선 문제제기 자체를 괴담,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에서 봤듯이 석연치 않은 해명만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된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갑작스런 노선 변경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이 노선 변경은 예타 이후에 그 양평군에서 7월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정말 민주당의 지독한 김건희 짝사랑 내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격에서 나오는 어떤 무리한 어떤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원 장관은 6일 새 노선 백지화를 넘어 아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수건 국책 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니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토교통 정책을 책임져 왔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딱 그런 모습입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자기 선에서 확실하게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충성심입니다. 물론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 경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이 일국의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적 의혹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기 전에 여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길 권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무슨 뭐 도촌동 문제라든지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봐주기 수사 기소 정황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 해도 유죄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윤 대통령 처남은 계속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공무원 중 한 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장모 최 씨를 비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공적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당시의 대검찰청처럼 처가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윤 대통령 처가는 과거 어느 대통령 때보다 삼엄한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감시 기능은 오히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최 씨는 형이 선고되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대학이라도 먹고 자살하겠습니다. 쓰러진 최 씨를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나가 호송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 더욱이 법정 구속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씨는 대선 전인 2021년 7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험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는 이번에도 항소심에서는 더 낮은 형량이나 무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사건이나 잔고증명서 사건 모두 봐주기 수사 기소 정황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것일까요? 검찰의 봐주기 정황은 이렇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에 이르는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도촌동 땅 관련 소송에서 100억 원짜리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2016년 동업자의 재판에 나와 잔고증명서가 가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3년 뒤인 2019년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을 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에 나서 같은 달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실상 자백한 사건인데도 4년이나 놔두다가 언론에 문제제기가 나오자 겨우 기소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힘듭니다. 통상 잔고증명서 위조와 같은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행사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는 죄명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 씨에게 349억 원어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죄만 묻고 이를 행사한 죄는 묻지 않았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가 취미도 아닐 텐데 위조만 해놓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조차 검찰에 왜 사문서 행사죄는 기소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 해도 유죄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 씨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요양병원 사건의 경우에도 봐주기 정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15년 수사가 진행돼 최 씨의 동업자 3명이 처벌받았지만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가 2020년 정치권에서 고발하자 비로소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법정 구속이라는 엄한 처벌이 내려진 반면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검찰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한 사건은 법정 구속 이후 무죄, 다른 한 사건은 1심 유죄 뒤 항소심 법정 구속으로 결과가 서로 엇갈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자꾸만 사기성 범죄와 연루되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또 그때마다 수사기관에 봐주기 의혹이 따라붙는 것도 고약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발사업 시행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른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양평구는 개발사업 준공 기한을 1년 반이나 소급해 연장해주는 특혜도 줬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만 검찰에 송치하고 이 시행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최은순 씨는 한 차례 서면 조사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대목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3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 3명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처남은 계속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특이할 점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공무원 중 한 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무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업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되레 승진했습니다. 7월 7일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했는데 새 군수 취임 6일 만에 원포인트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7월 27일 이 국장이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 문제의 강상면 노선안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입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특혜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기소된 공무원이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의 핵심 관여자로 등장합니다.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장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되고 처남은 양평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참 특이한 가족입니다. 김 여사의 경우도 봐주기 의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선 눈썰에서 이미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이 같은 범죄 의혹들에 대처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우선 너무 뻔뻔합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최은순 씨와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됐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감사로 재직한 인물인데 잔고증명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도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던 가족의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거듭 인정됐는데도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의 처신이 아닙니다.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말이었는데 파문이 커지자 정 의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인데요. 최은순 씨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질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보고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를 감싸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와 정의, 공정 같은 말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모 사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장모 최 씨를 비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대검찰청 대변인이 이 문건을 언론에 적극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잔고증명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대검찰청이 만든 문건에는 최 씨가 피해자로 규정돼 있고 검찰 수사를 이상한 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판결 내용에 비춰보면 황당하고 일방적인 장모 감싸기 문건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언론에 퍼뜨린 셈입니다. 검찰총장 가족의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이렇게 관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공적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당시의 대검찰청처럼 처가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 이 기능을 수행하던 민정수석실도 폐지됐고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정권의 신여를 넘어 정권과 한몸이 됐으니 처가의 범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합니다.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는 과거 어느 대통령 때보다 삼엄한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감시 기능은 오히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 처가는 전국에 48필지, 축구장 12개 넓이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처럼 국가 정책과 이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모, 처남 등의 범죄 혐의까지 더해보면 또 어떤 비위 행위로 국민의 분노를 키울지 모를 일입니다. 법원 판결로 드러난 범죄 혐의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 탓에 그런 우려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국민과 언론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희룡이 타락을 하는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 원희룡 장관을 놓고 희룡이 실용했다. 이런 얘기들을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감당이 안 되자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려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노선 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거는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2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일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한 게 전부 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저런 말을 했구나.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느냐는 근본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새로운 의문이 튀어나오는 형국입니다. 지난 2일엔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가 비용 편익 등 핵심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전체 용역대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지난해 3월 29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불과 50여일 만인 5월 24일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계획서엔 착수 4개월 뒤인 7월에 내놓기로 한 것인데 2달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사면 노선안을 불과 50일 만에 뒤집으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랬는데도 국토부는 용역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것인데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게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비시를 해보니까 예타보다 이 안이 낫더라. 이렇게 해서 안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변경안이라는 걸 불쑥 내놓은 거예요. 왜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그쪽 강상면 쪽으로 노선을 옮겼느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게 드러난 거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로등 국책공사를 결정하기까지는 두 차례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용역을 줘 이 노선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나 등을 1차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실제 공사 설계 등을 고려해 실시하는 본타라고 불리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도 새롭게 제기된 소요 등을 고려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연히 비시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타보다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편익이 커지는지 등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노선 변경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초반에 경제성 조사 같은 핵심 근거도 없이 노선을 바꿔서 제안한 겁니다. 용역업체 쪽은 환경훼손 최소화, 철새 도래지, 조류 보호 같은 환경적 요소만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없이 환경 요인만으로 노선을 절반 이상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일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한 게 전부 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저런 말을 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난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경과를 보면 용역업체는 애초부터 경제성과 상관없이 무슨 이유를 대서든 노선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이런 용역업체의 이례적 노선 변경안을 아무 검토 없이 수용한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경제성 분석은 착수하지 않았는데 18억 원 넘는 용역비 전액을 지불한 건 또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용역비가 한 19억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건 중에서 중간 보고서 아니면 노선 검토 보고서 특히 이제 19억 정도의 그 대금이 오고 가는 여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준공개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원희룡 장관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입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건설 주무부처의 수장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노선 변경을 결정해 통보했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김성교 의원이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인데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장관님 전화 한 통으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먼저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변경하자 강산면으로 그렇게 전화 왔었다고 김성교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에 그때 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다 같이 들었으니까요. 노선 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원 장관은 처음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을 제시해 국토부 실무선에서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선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일주일 만인 7월 6일엔 당정협의리 연 기자회견에서 불쑥 사업 전면 백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10수년간 추진돼 온 수건 국책 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 나선 겁니다. 폭탄 선언에 나선 이유도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건국책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나선 겁니다. 본말 전도이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러는 건지 의혹만 더욱 커졌습니다. 무책임한 폭탄 선언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원장관은 또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전 현직 대표를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문재인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국민의힘은 가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야당이 호의 선동을 한다고 윽박 지르더니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기 위해 백지화 폭탄을 던져놓고 뒷감당이 안 되자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건데요. 얄팍한 속셈이 읽힙니다. 야당은 이를 일축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정의당은 원장관 사과와 국회 노선조사위 설치, 대통령 부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양평 땅 백지 신탁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원장관은 7월 30일 또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엔 국회에 노선 검증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요구한 내용 중 노선 검증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노선 검증위원회를 여야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섣부른 백지화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노선 검증위 수용을 통해 탈출구를 찾겠다 나선 셈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과 자신의 책임 인정,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 본질적인 내용을 비껴간 채 국회의 짐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도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짜증지수를 치솟게 하는 꼼수범벅이다 비판했습니다. 첫째,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십시오. 둘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십시오. 이를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을 받아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원회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관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만 무려 4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을 넘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3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판해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가 내놓았던 해명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뒤 시작점이나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 국토부 해명에 담긴 중대한 사실 왜곡을 짚었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로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노선의 5%만 바뀐 계양 강학 고속도로 단 한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률은 무려 55%에 이릅니다. 기재부의 3분의 1 기준조차 훌쩍 뛰어넘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결정 뒤 갑작스런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노선이 3분의 1 이상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3분의 1 이상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해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노선 변경이 예타 이후 노선이 3분의 1 이상 바뀐 첫 사례라는 사실 자체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이번 노선 변경이 유례없는 비정상적 경로로 이뤄졌음에도 국토부가 이런 사실조차 교묘하게 덮어왔다는 지적입니다. 김 지사의 선거 추궁에 원 장관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원 장관이 실제 규명과 사태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말의 신뢰를 상실한 원 장관을 그대로 두고 과연 출구 모색이 가능할지 의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금 장관이 옛날 초선 때 남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촉망받던 정치인 아니었어요. 소장파. 소장 개혁파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희룡이 타락을 하는지. 실제 원 장관의 이딴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 꼼수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의혹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덧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서가 숨겨져 있고 사실관계를 어쨌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명확하게 국민들께 의혹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과 의문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 전모를 규명한 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도 마다해선 안 될 것입니다. 원 장관도 더 망가지기 전에 거치 결단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